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지만 이 쇄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도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란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0일 2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국정쇄신 방향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다만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히 하면서도 대통령실의 기능과 조직을 일부 개편하겠다는 뜻은 내비쳤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비난했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문제라는 등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윤 대통령은 직설적인 발언 등으로 지지율 하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온 출근길 문답은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 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한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다시 한번 힘을 실은 겁니다.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 변경은 원하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 대화나 실무 협상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여주기식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면서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며 긍정 전망했습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지금의 노동법 체계를 4차 산업혁명의 구조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문제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 문제는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정부가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의 일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이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를 통해서 북한산 광물과 식량을 맞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핵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게 나서면 북한산 광물과 식량을 맞바꾸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관건인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재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담대한 구상의 정치, 군사 분야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평화 체제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군사훈련 사전 통보나 상호 참관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대북 제재 주도권을 쥔 미국이 담대한 구상의 취지와 목표를 강하게 지지한다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한미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 온천 일대에서 서쪽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비행 거리 등 상세한 지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 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 가운데 전국 만 19살부터 34살의 청년들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부모와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 양양에서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노재영 기자, 지금 양양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한 비가 쏟아지다가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그친 상태입니다. 저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쪽 주택을 보시면 성인 발목 정도까지 비가 차오른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쉽사리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는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약 1시간 동안 8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에 내린 비는 모두 95.5mm입니다. 지금은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KBS에 접수된 제보 영상을 보면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조금씩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도 조심스럽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CCTV 영상을 보면 비가 많이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들도 다소 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양의 한 아파트에선 물이 고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과 강연면에서 주택 침수 신고가 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 3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직 산사태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도 우려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북부 산지와 양양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북직성 호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노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18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기저질환자 등이 주말과 휴일에도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도록 중증 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803명입니다. 연휴가 지난 뒤 검사자 수가 몰리면서 어제보단 2.1배 증가한 겁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단 1.2배 늘어 지난 4월 13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은 18만 236명, 해외 유입이 567명입니다. 다만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4명 줄어
46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 위중증 단계에서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가 많이 보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단 소폭 줄었습니다. 다만 중증 기저질환자나 고위험 산모 등이 주말과 휴일에 신속히 병상 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 18곳 중 3곳을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간 수도권 지역의 3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시설 등 4차 접종률이 낮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등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먹는 치료제의 투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로 치료제 투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외 지역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이재민 보호소 내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격리시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민주당이 치열한 논의 끝에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을 낳았던 당원 조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자를 좀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논란이 된 당원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직무정지 시점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로 바꿨지만 이걸 다시 되돌린 겁니다. 비대위는 다만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원 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바꾼 겁니다.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을 통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무적 판단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존중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 같은 비대위 결정에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 바로 세우기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한 반면 개정안을 냈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앞으로 현 정부 5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당대표 후보 측은 오늘 비대위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당원 안건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당무위는 모레, 중앙위는 오는 24일 각각 소집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 입소한 한 장애인이 몸에 피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폭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조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쪽 가슴이 보랏빛으로 멍들었고 팔과 배에 피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지난달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입니다. 갈비뼈 2개가 부러졌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몸도 워낙 약한 데다가 그냥 드러나지 않는 안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멍이 들었다는 그 자체로 놀래갖고서. 피의자는 이 시설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20대 사회복지사 A씨. 청각과 언어, 지적장애 등 1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라면을 주지 않는다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A씨는 관계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 행동해 2대 때렸다면서 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하자 이제 우발적으로 피해자분을 때렸다. 사건 당시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은 문이 닫혀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활시설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다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목욕 지원할 때 저희 직원이 먼저 저 인지를 했습니다. 무리 없이 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응급상은 아닌 걸로 판단을 했고. 경찰은 피해자를 때린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시설에 관리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그제 A씨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과 지휘 책임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보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여론 반전을 위해 이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와 수사 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특검팀은 앞서 성폭력 사건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변호사 1명도 구속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해당 학교장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교육청이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난 교사들의 컴퓨터 관리와 시험 출제 과정 전체를 감사하고 있어서 징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교사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고등학생들이 최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해당 학교장이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표해서衷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측은 답안을 빼돌린 학생 2명을 퇴학시키고 재시험은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교도 2차례에 걸쳐 전 과목 전수조사를 펼쳤으나 유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자칫 재시험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무실 등 주요 시설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강화하고 CCTV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시험 보안 관리가 드러난 만큼 관련 교사와 학교 책임자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 컴퓨터 관리와 시험 출제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이번 달까지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설 보안 그리고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들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라든가 시험 문제 출제 관련해서 사항도 저희들이 해당 학교는 4년 전에도 시험지 유출로 물의를 빚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됐고 주요 생산국의 작황이 좋아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가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오히려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2분기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0.9포인트, 전달보다 8.6% 하락했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인 159.7까지 치솟은 뒤 조금씩 하락하더니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길이 열리고 주요 생산국 수확이 시작된 국제 밀 가격이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입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이 2분기보다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곡물은 이미 계약을 맺은 물량이 3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3분기 수입 가격엔 최근 하락세가 아니라 고점을 나타낸 2분기 곡물 가격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4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3분기보단 다소 낮아지지만 2분기보단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식품업계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최대 78.4%나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곡물 수입 가격 부담이 각종 식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올봄 동해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났는데요. 당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성금 기부가 쇄도했지만 5달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도 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홍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213시간이나 지속됐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또 강릉 동해까지 산림 피해 면적만 2만 4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역대 최장 기록의 역대 최대 규모, 그만큼 피해도 컸습니다.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마음 따뜻한 우리 국민들은 성금을 모았습니다. 큰 금액을 기부한 연예인도 있었고 단체와 개인 할 것 없이 힘을 모았습니다. 너나 없는 도움으로 수백 명의 이재민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을까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의 상간마을입니다. 빈터에 컨테이너 임시주택이 세워졌습니다. 27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80대 이재민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 안 온도는 바깥 기온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대본에 여기가 얼마나 찌는지 자고 나니까 옷이 다 젖었어. 병난다, 병이나 좁은 공간에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이런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울진 산불 이재민 190여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한 가구는 10가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요. 생업 같은 일상 회복 지원도 더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 난 이후에 이재민들 전체는 어느 수입원 자체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건축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울진 산불 이재민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성금은 827억 원입니다.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집행된 성금, 5달 동안 40%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산불 피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으로 분류돼 성금 모금 기관들이 각자 성금을 집행합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자연 재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해서 배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과 함께 정확히 초점을 두고 2019년 강원 산불 때도 성금을 전달하는 데만 반년 넘게 걸렸는데 이번에도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그럼 기부 물품은 어떨까요? 경북 울진군의 농업기술센터 창고입니다. 한쪽에는 폐기라고 쓰인 종이가 붙은 상자가 60개가 넘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비누에 쥐가 갉아먹은 듯 구멍이 뚫린 쌀 포장지도 보이고요. 라면과 우유, 생수 같은 생필품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일 경우에는 정말로 아끼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이 빨리 이재민들한테 나눠줬으면은 이 이재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먹겠어요. 화가 난 이재민들의 항의에 울진군은 산불 발생 2달 만에 부랴부랴 물품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마구잡이식 배부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밭에 갔다 오니까 집에 이 옷 봉다리를 3개를 갖다 놨는데 그걸 터져서 이래 보니까는 여자들 옷, 애기들 옷, 또 그것도 겨울 옷, 또 그런 것들만 있고. 기부물품 15톤이 폐기됐고 산불 피해 3달이 지나도록 많은 물품들이 비닐도 뜯기지 않은 채 방치됐습니다. 종류가 이제 어떻게 분류되어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분류하는 시간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투입을 못했었거든요. 이재민들에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없다면 국민들의 온정은 전해질 수 없겠죠.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 복구, 성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물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FOMC 의사록 공개를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했고 코스닥은 개인의 사자에도 83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05포인트 하락한 2516.47에 코스닥은 7.32포인트 내린 827.4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 등을 주시하며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컴투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5% 넘게 하락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가 불확실성이 커지며 각각 3%,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LNF가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5%대 강세를 보였고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의 투자 소식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오른 1,310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정체전선은 남쪽 해상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20에서 70mm가 예상되고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퇴근길에는 강한 소나기도 예상되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서 최고 6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은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밤 열대야는 주춤하겠고요. 내일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구 31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또다시 중부지방과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